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살아오면서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참,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방을 얻어주었고, 둘째는 고3인데 이사를 하기에도 애매하여 첫째랑 함께 지내기로 하고 주말마다 저희가 가서 살펴보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놀기 바쁘고 둘째는 독서실에서 생활하기 바쁩니다. 남편이랑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타지로 이사를 해보는 거라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정의 파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어머, 너 정희 아니니? 아, 누구? 나야 희선이. 아,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해서 못 알아보려나? 희선이? 부부고등학교 그 이희선? 그래, 얘 얼마만이야, 이게. 너는 어쩜 변한 게 없다. 한 번에 알아봤잖아. 옛날 그대로 여전히 예쁘네. 아우, 기집애. 아우,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 그러게, 너 계속 파주 살았어? 왜 여태 한 번을 못 봤지? 아, 나 얼마 전에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 왔어. 근데 이사 와서 이렇게 만나네. 신기하다. 그러게, 너무 반갑다. 진짜 바쁜 거 아니면 차라도 한잔 하자. 아, 나 장 보는 중이었어가지고. 너 연락처 알려줘. 내가 다음에 한번 집으로 초대할게. 너무 반갑다. 그래. 그러면 연락해. 장 보고 잘 들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어 조금 우울하던 찰나 고등학교 동창 희선이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랑 그렇게 연락을 했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서와 희선아. 와, 집도 좋다 정이야. 이거 그냥 과일 좀 사왔어.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사오느라 그래. 잘 먹을게.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해서 먹었고 친구가 사온 과일과 조각 케이크를 준비해서 커피랑 함께 내왔어요. 어머, 이거 커피 너무 맛있다. 점심도 잘 먹었는데 후식도 너무 맛있네. 입에 맞다니 다행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어렸을 적 얘기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한참 웃고 떠드느라 몰랐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야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걸 알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 여보 벌써 왔어?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러게,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나 보다. 안녕하세요. 저 정희 친구 이희선이라고 해요. 아, 당신이 만났다던 동창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철이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요. 저희 와이프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와서 많이 심심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정희 데리고 종종 놀고 그럴게요. 나중에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와. 저녁 먹자. 다음에는 내가 초대할게. 시간 너무 늦었다. 우리 신랑도 기다릴라. 또 보자. 조심히 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희선이랑은 거의 매일 만났어요. 아줌마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한잔하고 집안일 하는 게 일상인데 같이 쇼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희선이랑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희선이가 남편이랑 같이 저녁에 초대를 했습니다. 와인 한 병 사들고 갔어요. 희선이 남편이랑도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랑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얘기 나누다 보니 남편들도 친해졌어요. 저희 남편이 나이가 조금 더 있었는데 형님 하면서 희선이 남편분이 잘 따르더라고요. 그 이후 부부끼리 종종 만났고 남편들은 따로 골프 치러도 나가고 했습니다. 한 번은 펜션을 잡아서 놀러 가자고 했어요. 라운딩하고 와서 펜션에 와서 바베큐도 먹고 하자고요. 서로 일정을 잡아서 펜션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점점 감이 잡혀서 잘 되더라고요. 펜션에 도착해서 씻고 바베큐를 준비해서 술이랑 함께 먹었습니다. 나름 운동 후에 먹는 술이라 그런지 굉장히 잘 넘어갔어요. 한참을 술이랑 고기랑 먹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많이 취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희선이는 방으로 가서 누워 있었어요. 저는 좀 걸으면서 술 좀 깨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펜션 뒤쪽으로 산책하기 좋게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 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제 입을 막으면서 쉿, 저예요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석현 씨? 깜짝 놀랐잖아요. 저기서부터 불렀는데 정희 씨가 못 들었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위험하게 늦은 시간에 혼자 뭐해요? 그냥 술 좀 깰 겸 좀 걷다가 들어가려고요. 저도 그럼 술 좀 깨야겠네요. 같이 걸어요. 희선이는 아직 자요? 네. 어쩐지 주량을 너무 넘어서 마신다 했어요. 반이 즐거웠나 봐요. 저희 남편도요. 저렇게까지 술 많이 마시는 거 처음 봤어요. 석현 씨랑 요즘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런 모임이 처음이라 그런지 들떴나 봐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정희 씨 같이 예쁘고 애교도 많은 와이프도 있고. 네? 석현 씨도 희선이 같은 좋은 와이프 있잖아요. 희선이도 참 좋은 여자죠. 근데 너무 털털해서 탈이에요. 그게 희선이 매력인걸요. 한참을 얘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석현 씨가 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 했는데 더 꽉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잠깐 손잡고 걸으면 안 돼요? 석현 씨, 우리 그냥 얼른 들어가요. 다들 기다리겠어요. 저 정희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이라고 해야 될까? 정희 씨는 저 어떻게 생각해요? 석현 씨, 자꾸 이러면 저 희선이 얼굴 못 봐요. 이러지 마세요. 술도 취했는데 저보다 어린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저 실수 한 번만 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석현 씨는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설레였던 건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저는 석현 씨의 목을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걸까요? 친구의 남자와 그것도 내 남편과 같이 놀러온 펜션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말로 저에게 속삭이는 이 남자를 거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펜션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은 방에 가서 누워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 몰래 친구 남편이랑 종종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하는 날이면 남편도 약속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어요. 남편도 희선이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희선이 남편과 만나니 그때마다 희선이도 자유의 몸이니까 제 남편도 희선이를 만나러 나갔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한 짓이 있으니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 후 희선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자고요. 저는 희선이도 뭔가 눈치를 챘나 싶었습니다. 희선이가 집으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내 남편이랑 만나지?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어. 너도 아는 것 같은데 나도 네 남편이랑 만나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 나랑 네 남편도 그때 펜션에서부터였어. 내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네 남편 꼬셨거든. 같이 만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너가 부러웠고 네 남편이 탐나더라? 뭐라 할 말이 없다. 내 남편이랑 네 남편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몰라. 너는 내 남편이랑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서 그냥 관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나는 네 남편 계속 만나고 싶어. 너도 그러니까 내 남편 계속 만나. 그냥 이렇게 지내자. 서로 즐기면서 원하는 거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좋더라. 내 남편도 집에 와서는 헛짓하고 다니는 게 미안해서 그런지 더 잘하고. 난 이 관계 괜찮다고 생각해. 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생활이 더 좋았으니까요. 친구 말처럼 밖에서 석훈 씨를 만날 때는 연애하는 것처럼 설레고 심장이 뛰었고 집에서는 더 다정하게 저를 챙기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친구한테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비밀로 만남을 유지했던 거면 몰라도 친구랑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짓이 있으니 후폭풍이 어떻게 다가오든 감수해야 되는 거겠죠? 서로 원하는 걸 찾아서 즐기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저에게 있어서 크다면 큰 일탈을 했는데 어디에 얘기를 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은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월급쟁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다고 시댁 지원을 조금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주변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고 그랬는데 그런 재주가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런지 큰 돈을 만지다 보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가정은 뒷전이고 어깨에 힘을 잔뜩 주면서 다니더라고요. 최근에는 애들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도 별로 없고 자꾸 사업한다는 핑계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는데 항상 사업하려면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며 제가 가정에 조금만 신경 써 달라고 하면 난리를 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아이들한테 그냥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돈을 많이 버니 좋다가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냥 이전 월급쟁이였을 때가 나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진짜 매번 무슨 모임들이 그렇게 많은지 지긋지긋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저녁도 먹고 스트레스를 풀러 나왔어요. 애들이 이제 좀 커서 자기들끼리 있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들어갈 거라 친정엄마 집에 모시고 애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게 하고 나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수다를 떨고 술을 마시는 거라 너무 신이 났어요. 우리 남편은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집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봐. 들어와도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복장 터져 죽겠다니까? 민수 엄마, 남편은 돈이라도 잘 벌어오잖아. 그럼 된 거지 뭐. 돈 잘 벌면 뭐해. 집구석에는 관심도 없는데.
요즘은 애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한다니까. 우리 집 남편은 돈도 못 벌면서 밖으로 얼마나 쏘다니는데 진짜 한 대 콕 쥐어받고 싶다니까. 민수 엄마 남편 돈도 잘 벌고 그러잖아.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의심해봐야 된다. 남자들은 돈이 많아지면 한눈 팔게 되어 있어. 맞아. 내가 봐도 여자 생긴 것 같더라고. 여자 생기거나 말거나. 어차피 나도 사랑 같은 거 잊은 지 오래고 돈이나 따박따박 많이 갖다 주면 상관없지 뭐. 그래. 요즘 남자들만 여자 끼고 바람 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들도 바람 엄청 핀다더라. 바람도 뭐 남자 만날 곳이 있어야 피는 거지. 다 늙어서 남자를 어디서 만나. 요즘 배드민턴이며 산악회며 모임이 엄청 많은 거 알지? 그중에 반은 불륜 모임이래. 나 아는 언니도 산악회에서 남자 만나가지고 재미 엄청 본다잖아. 어머, 진짜? 이 인간도 모임 엄청 다니는데 여자 만나러 다니는 건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민수 엄마도 산악회 같은 거 나가서 건강도 챙기고 남자도 만나고 좀 그래. 우리 중에 남자친구 없는 거 민수 엄마뿐일걸? 우리도 다 모임에서 남자친구 만나서 즐기고 살잖아. 안 그러면 못 살아. 저는 지인의 말을 듣고 산악회에 나가보자 싶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복수였어요. 지만 바람 필 줄 아나? 저도 아직 어디 가서 남자 만나고 다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인이 알려준 산악회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는 도토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카페를 보니 산악회 일정 공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정에 참여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제법 크게 운영을 해서 그런지 버스를 대절해서 산을 타러 가더라고요. 처음 모임에 나가는 건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다들 구면인 건지 서로 인사를 하기 바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네, 맞아요. 오늘 처음 왔어요. 잘 오셨어요. 산 올라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려오면 힘들거나 지친 일 있을 때 싹 풀려요. 오늘은 오르기 쉬운 산이니까 힘내서 정상까지 같이 가요.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한 남자가 다가와서 친절히 챙겨주더라고요. 고마웠습니다. 버스에서도 옆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버스가 도착해서 멈췄고 저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운동을 자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초반에는 오르기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반쯤 되니 점점 지쳐갔습니다. 와, 오늘 처음 산 오르시는데 되게 잘 따라오시는데요? 이제 점점 힘드네요. 먼저 올라가세요. 천천히 따라갈게요. 에이, 같이 가야 재미있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천천히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체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 다들 다른 길들로 빠지더라고요. 저쪽 길은 무슨 길이길래 저쪽으로 가요? 아, 저기요? 정상까지 그냥 돌아가는 길이에요. 숲이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안 다니는 곳이죠. 근데 왜 굳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들 산 말고 다른 거 타러 가는 거예요. 이 맑은 공기에 이쁜 풍경 보면서 하면 정말 색다르거든요. 대부분 각자 짝 맞춰서 사랑 나누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정상까지 산 오르는 사람은 몇 안 되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빠지는 길을 뒤로 한 채 저는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싸온 도시락을 조금 먹었어요.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도시락을 먹고 조금 기다리니 옆길로 빠졌던 사람들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몇몇은 보이지 않는데 내려간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아직 안 온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벌써 내려갔을걸요? 그냥 정말 딱 그것만 하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려가서 버스에 타니 정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식당 예약을 해놓고 같이 막걸리에 전을 먹었어요. 산 정상에서 도시락 먹은 것도 맛있었지만 이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도 막걸리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가까워졌어요. 다음 산행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라 숙박을 하고 올 생각이라고요. 카페에도 공지하겠지만 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미리 인원 파악해야 되니 꼭 댓글을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정현 씨, 가실 거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가 같이 가자고 얘기하니 같이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네, 가야죠. 너무 재미있겠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혼자 이렇게 놀러 외박을 한 적은 없어서 굉장히 설레고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얘기해봤자 집에 없을 테고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고 가기로 했습니다. 놀러 갈 생각에 너무 설레었어요. 놀러 가기로 한 날이 되었고 대절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다들 버스 안에서부터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희는 또 산을 오르러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몇몇 무리를 지어서 출발을 했어요. 정현 씨, 우리 오늘은 이쪽 길로 갈래요? 좋아요. 성훈 씨는 오늘 다른 길로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럴 목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일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숲이 우거진 길 쪽으로 가더라고요. 살짝 무섭기는 했지만 설레는 두근거림이 더 커서 성훈 씨의 손을 잡고 열심히 따라갔어요. 한참을 깊숙한 쪽으로 오다 보니 사람이 없고 한적하더라고요. 성훈 씨와 저는 메고 있던 배낭을 내려놨습니다. 정현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이뻐서 하고 싶었어요. 성훈 씨는 제게 키스를 해왔습니다. 다른 남자랑 키스를 해보는 게 얼마만인 건지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남편이랑도 안 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그것도 산속에서 해봤어요. 굉장히 스릴 넘치고 색다르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성훈 씨. 저는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저희는 오늘 산 정상에 오르지 않고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리며 심장이 뛰었어요. 그리고 잡아둔 숙소로 와서 다들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완전 술파티였습니다. 노래 틀고 춤추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런 재미를 느껴보고 산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했습니다. 성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쳐다보더라고요. 저희는 눈빛을 교환했고 난장판인 그곳을 빠져나와 숙소 뒤편 산책로로 향했어요. 다들 술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덜 먹는 거예요. 진짜 술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맘 편히 웃으면서 놀아본 게 얼마만인지. 정현 씨가 재미있어 하니까 다행이네요. 내가 더 재미있게 해줄까요? 또다시 성훈 씨는 입을 맞춰 왔고 저는 성훈 씨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책로라 사람이 없기는 했지만 혹시나 누가 들어올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니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숙소로 돌아가니 다들 술 먹고 여기저기 뒤엉켜 뻗어 있더라고요. 어지러진 걸 대충 치우고 방으로 들어와 성훈 씨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팔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팔개맥마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웬일로 집에 있대? 놀러 간다더니 이제 오는 거야? 얼굴이 좋아 보이네. 재미있었나 보지? 응, 엄청 재밌던데?
나도 이제 바깥 생활 좀 자주 해야겠어. 그래, 마음껏 해봐라. 밥이나 줘. 남편은 저를 보고 비웃듯이 꽃방귀를 끼며 밥이나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네가 버는 돈 열심히 쓰면서 나도 남자 만나고 다닌다 다짐을 했습니다. 역시 나이를 먹어도 연애를 하든 남자를 만나야 되나 봐요. 더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성훈 씨랑 데이트하는 게 너무 좋아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남편 놈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매일 외박을 하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정말 이제는 부부라기보다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 동거만 하는 사이 같네요. 차라리 월급쟁이 남편이었을 때가 우리 가족한테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니 사람이 어쩜 저렇게 바뀔 수 있는지. 이미 그 사람이랑 똑같아진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그 옛날이 그립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지방대를 나온 28살 직장인이다. 내 성적으로 대가리만 잘 굴렸더라면, 커트라인 조금 낮은 전공을 선택했더라면 인서울도 충분히 가능한 성적이었는데 마침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고 비싼 등록금에 월세까지 내고 방을 얻어 혼자 자취해야 하는 상황이 맞지 않을 것 같아 부모님과 상의 후 현실적으로 타협하게 되었다. 그래도 나름 지방 명문고에선 공부를 곧잘해서 동네에선 수재 소리도 들어본 놈인데 나는 결국 지방 국립대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다. 그리고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도 했는데 역 같은 게 취업이 되지 않네. 주위 친구들은 하나 둘씩 취업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축하턱을 낸다면 난린데 더군다나 고딩 때 나보다도 훨씬 공부 못하던 찐따 애들이 재수 좋아서 서울로 대학을 간 놈들이 취업까지 잘 되는 걸 보고 난 기분이 더럽더라. 내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괜히 지방대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2년간 취업준비생으로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놀고 먹는 백수 생활을 하게 되었지. 갈수록 집에서는 눈치 주고 친구들은 대부분 취업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니 내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고 서울 경기 쪽 회사에 집중하던 이력서를 재정이 탄탄한 지방 중소기업으로 내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서류 심사 통과하고 보름 만에 면접 심사? 한 달 후 취업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통장에 찍힌 첫 월급. 난생 처음 받아본 월급에 기분이 한창 들떠 있었고 회사 동료들과 퇴근길에 기분 좋게 회식을 마치고 월 30만 원 하는 풀옵션 원룸에 들어와 씻고 침대에 누웠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그날따라 술도 취하고 주머니에 마침 돈도 생겼으니 여자 생각이 나서 그날따라 유난히 불끈거리더라. 살았던 동네가 시내 바로 옆, 걸어서 약 10분 거리면 유흥가가 밀집해 있었다. 그래서 그 밤에 나이트클럽을 혼자 갔는데 불금이라 그런가 공장이 많아서 그런가 공순이들과 동네 아줌마들로 나이트하는 여자들로 넘쳐났다. 약 12시쯤에 혼자 입장했더니 웨이터가 계속 이상한 놈으로 쳐다보길래 팁 5만원 찔러주고 술 많이 취한 여자들로 부킹 좀 해줘요 라고 하고선 맥주 한 잔 들이키며 기다리니까 그 웨이터 놈이 쭉쭉 빵빵한 여자들을 한 명씩 팔자고 데려오기 시작했다. 근데 다들 쭉쭉 빵빵이라서 눈이 높은가 5분 10분 앉아있다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술과 안주만 처먹더니 나가더라. 그날 부킹만 10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쭉순이들만 와서 술만 축 내고 간 거지. 도통 잘 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새벽 3시쯤 됐나? 파장 분위기인데 나한테 부킹도 해줄 만큼 해줬는지 웨이터도 더 이상 나한테는 신경을 안 쓰더라. 그래서 갈까 말까 하는 와중에 막 일어서려는 순간 웨이터가 이번에는 딱 봐도 40대로 보이는 유부녀를 데리고 오더라고. 꽤 꽐라되어서 나보고 귀엽다고 그년이 내 볼 꼬집으면서 그렇게 보자마자 마구 들이대더라고. 키는 160cm 정도의 하체는 마른 편인데 상체가 약간 비만? 암튼 위쪽으로는 봐줄만 하더라. 그녀도 나를 마지막 부킹 상대로 생각했는지 놔줄 생각이 없어 보였고 그런 뒤 그녀가 술이 많이 취했는지 남편이 3교대로 공장에서 일하는데 아침 7시까지만 집에 들어가면 된다고 먼저 말을 하더라. 나이는 어두워서 내가 잘못 봤더라고. 40대까지는 아니었고 자기는 30대 중후반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알려주지 않더라. 급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 따로 한 잔 더 하려고 했지만 7시까지 들어가야 한다길래 곧장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어.
어쩌고 저쩌고 대화를 나누다가 술도 취하고 오랜만에 과격한 운동을 해서 그런가 피곤이 확 몰려오니까 잠깐 잠이 들었다. 잠깐만 눈 붙이고 일어나 가기 전에 한 번 더 들이대 보려고 했었는데 그만 깊은 잠에 들고 말았다. 일어나 보니 훤한 대낮이었고 그녀는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집을 빠져나가고 없더라. 그리고 며칠 후 나이트에서 내 휴대폰에 직접 입력시켜준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안 받더라. 앞으로 종종 만나서 파트너로 지내면 좋을 것 같아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받을 때까지 연락을 했지. 그랬더니 몇 시간 뒤 그녀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왔더라. 너 진짜 못하더라. 그만 연락해. 너무 열받아서 전화를 했더니 그녀가 첫 통화에서 딱 한마디 절대 안 만날 거니까 꺼져 그러더라. 진짜 그동안 취업 안 돼서 2년 동안 힘들었던 것보다 더 열받고 화가 나더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아줌마는 처음이긴 했지만 여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본 것도 아니고 그동안 몇 번의 연애도 해봤지만 이렇게 까여본 적은 처음이라 당황했다. 분명 나이트에서 나한테 첫눈에 반했다며 이상형이라고 자기는 키 크고 듬직한 남자가 좋다라고 했었는데 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사랑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나 자신을 가끔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 몸에서 끓어오르는 이 강렬한 욕망이 내가 원했던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으니까. 그런 내가 잘못됐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내가 이걸 숨기길 원하더라.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 회사에서 쥐꼬리만 한 보너스를 받아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왠지 더 채워지길 바라는 기분이 들었어. 혼자 술 한잔하려고 강남의 조용한 바를 찾았는데 거기서 그를 처음 봤어. 그는 혼자 앉아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었어. 반듯한 셔츠에 살짝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피곤해 보이는 눈빛. 처음부터 알았어. 저 남자는 나 같은 여자를 만난 적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지. 저기 혼자예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 그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금방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네, 혼자예요. 대화를 시작하는 건 쉬웠어. 그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나는 그가 겪는 피로와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지. 술잔이 몇 번 오가고 나니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게 보였어. 처음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는데 이젠 호기심으로 바뀌었더라.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세요? 그가 물었어. 원래 그런가 봐요. 나는 웃으면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 근데 자신감은 전염된다고 하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곧 느낄걸요. 그는 내 말을 농담으로 넘겼지만 나는 그게 농담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어. 그와 함께 나가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 길거리에서 걷는 동안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스치는 순간 이미 다음 단계는 정해져 있었지. 그를 내 집으로 데려오는 동안 나는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어. 이 남자가 뭘 좋아할지, 어디까지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어. 그는 내 열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이 빠져들더라. 침대 위에서의 순간은 우리가 처음부터 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는 시간처럼 느껴졌어.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만큼 그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방 안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지. 그와의 밤이 끝난 뒤 나는 혼자 창문 옆에 앉아 담배를 피웠어. 그러면서 생각했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런 밤이 계속 반복되면 행복할까? 아니면 더 큰 뭔가를 찾아야 하는 걸까? 그는 곧 나를 붙잡고 말했어. 이렇게 강렬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 오래 가든 말든 그게 중요한가요? 오늘 밤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는 잠시 멍하니 나를 쳐다봤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 어쩌면 그도 나처럼 이런 관계가 뭘 의미하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걸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내 말에 설득당한 걸지도.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그의 집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깊었거든. 그게 나한테 문제로 돌아올 거란 걸
그때는 몰랐지. 그렇게 몇 주가 흘렀어. 그 남자, 이름이 경수였지. 처음엔 그저 뜨겁고 짜릿한 관계라고만 생각했어. 나는 아무도 사랑 같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경수는 점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매일 밤 전화가 오는 걸로 시작했어. 지금 뭐 해요? 혼자 있어요? 귀찮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은근히 즐겼어. 누군가 나를 이렇게까지 원하고 나한테 매달리는 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어느 날은 내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갔는데 경수가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난 거야. 오빠, 여기 어떻게 알았어? 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나는 조금 섬뜩했어. 내가 말한 적 없는 장소를 어떻게 알았을까? 경수가 내게 빠져드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점점 그 강도가 지나치게 강렬해지는 게 느껴졌어.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몇 번씩 메시지가 오고 가끔은 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거든. 경수야, 이건 좀 과하지 않아? 내가 솔직히 말했을 때 그는 씁쓸하게 웃었어. 너한테 빠지는 게 잘못이야? 너도 나한테 끌렸잖아. 그건 맞지만 우리 둘 다 자유롭게 즐기자고 한 거잖아. 서로 얽히지 말고. 그게 내 방식이라면 내가 맞춰줄게. 경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었어. 어느 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는데 경수가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걸 발견했어. 깜짝 놀라서 소리치려 했지만 그는 침착하게 날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 마. 열쇠 복사한 거야. 내가 외로워 보일까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밀어내야 할까? 나가. 내가 힘겹게 내뱉었어.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원하던 거잖아. 나한테도 솔직히 말해줘. 우리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눈빛이 무섭게 변했어. 나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쳤어.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경수야.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들어오지 마. 난 너랑 그냥 즐기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냥 즐기고 싶었다고. 그는 비웃듯이 말했어. 그럼 넌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강렬한 감정을 남겨놓고 나한테 다가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그 순간 나는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내 열쇠를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지. 하지만 경수는 내 앞길을 가로막으며 말을 덧붙였어. 너도 나만큼 뜨겁게 타오르던 게 사실이잖아. 왜 이제 와서 거짓말을 해? 그날 밤 나는 겨우 그를 내보냈지만 그 뒤로도 계속 그가 집 근처를 맴돌았어. 이건 단순히 즐기는 관계가 아니었어. 내가 경수를 놓아주는 걸 거부하면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지. 얼마 후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 경수가 내 직장으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어. 그는 나를 위해 점심을 가져왔다면서 사무실 로비에 서 있었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 내가 만든 불길에 그가 너무 깊이 빠져버린 거야. 하지만 이걸 어떻게 끝내야 할까? 그와 나 사이에 뜨겁던 순간들을 단칼에 끊어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이 그림자 속에서 계속 숨을 곳을 찾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술을 잔뜩 마셨어. 머릿속이 복잡했거든. 경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냥 다 놔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어. 근데 참 웃기지. 내가 이 관계를 시작한 장본인인데 이제 와서 도망치고 싶은 건 뭘까 싶더라.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걸 봤어. 까만 박스였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안에는 내 사진들이 들어있었어. 나도 모르게 찍힌 사진들. 출근길, 카페에서 친구들과 웃던 모습, 집 창문 안에서 커튼을 치우던 순간까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 이건 단순히 집착의 문제가 아니었어. 이건 스토킹이었고 나는 완전히 그의 손바닥 안에 갇힌 기분이었어. 그날 밤 경수에게 메시지가 왔어. 박스 받지? 이제 이해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답장을 보냈어. 제발 그만해. 이러면 안 돼.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어.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깔린 집착이 날 숨막히게 했어. 내가 나한테 이럴 자격은 없어. 내가 시작했잖아. 내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넌 나한테 책임이 있어. 경수야,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 그냥 즐겁게 서로를 필요로 했던 거지. 이건 아니야. 그는 웃더니 한마디 했어. 내가 날 밀어내려고 하면 넌 내가 잃게 될 게 뭔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모르잖아. 내 회사 동료들, 내 가족들, 내가 숨기고 싶은 비밀들. 내가 입을 열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걸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이 뜨거운 욕망이 결국 이렇게 날 올가맬 줄은 몰랐어. 그 다음 날 나는 경찰서에 갔어. 하지만 그들도 큰 도움은 되지 않았어. 명확한 위협이나 물리적 피해가 없으면 당장은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만 돌아왔지.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졌어. 며칠 후 경수가 다시 나타났어. 이번엔 내 집 앞이었어. 문을 두드리며 계속 이름을 부르는데 공포감에 문도 열지 못했어. 문 열어. 나랑 얘기하자. 너도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을 거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도 그는 떠나지 않았고 결국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몰래 뒷문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어. 그날 밤 경찰이 그를 데려갔지만 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창백한 얼굴로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 내가 날 배신한 거야. 이건 끝이 아니야. 내 삶은 그 뒤로 완전히 바뀌었어. 경수는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지만 나는 여전히 그 그림자가 날 따라다니는 기분이었어. 누군가 내 뒤를 쫓아오는 것 같고 밤마다 누군가 창문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 뜨겁게 타오르던 그 열정이 이렇게 시퍼런 불씨로 나만을 태울 줄은 몰랐어.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이런 결말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내가 불을 잘못 붙인 걸까? 그렇게 경수가 사라지고 몇 달이 지났어. 겉으론 평범하게 지내려고 애썼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매 순간 두려웠어. 집문을 2번씩 확인하고 밤마다 불을 켜놓고 잤어.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심장이 2배로 뛰었고 그럴 때마다 난 스스로를 다그쳤어. 그는 떠났어. 끝났다고. 그런데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어. 이건 끝이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집에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어.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봉투를 열어봤어. 안에는 메모와 함께 작은 USB가 들어있었어. 메모에는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보여줄게. USB를 손에 쥔 채 거실로 들어가 컴퓨터에 연결했어. 화면에 뜬 폴더 안에는 영상 파일이 하나 들어있었어. 클릭하자 화면에는 내가 한 남자와 호텔방에서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몇 달 전 출장 중이었어. 경수가 그걸 찍었을 리가 없었는데 그 방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던 거야.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 영상 속의 나는 전혀 경계심 없이 남자와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고 뒤이어 끈적한 분위기가 이어졌어. 화면이 끊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얼굴이 클로즈업 됐는데 그 순간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어.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누군가 나를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어.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동료들이 힐끗힐끗 나를 쳐다보며 수군대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 내 자리로 가보니 책상 위에 익명으로 보내진 편지가 놓여 있었어. 다른 사람들도 봤겠지? 정신이 아득해졌어. 경수가 분명했어. 그는 약속대로 날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였어. 그날 저녁 나는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 그 번호는 끊긴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신호음이 울리더라. 그가 받자마자 나는 폭발했어. 경수야, 제발 이만 좀 끝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제발 멈춰줘.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와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진짜 나한테 전부 다 줄 수 있어? 나는 할 말을 잃었어.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었어. 아니, 사실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싶었겠지.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어. 내 욕망이 불러온 대가는 너무 잔혹했고 이제는 돌이킬 방법도 보이지 않았어. 며칠 후 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챙기고 집을 나섰어. 이 도시에서 도망치고 싶었거든. 다른 곳으로 가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 기차역에서 표를 끊고 플랫폼에 서 있는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도망가려고? 정말 내가 날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뒤돌아보니 경수가 서 있었어. 한 손엔 작은 가방, 다른 손엔 내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지. 그는 내 표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어. 참 무책임하다. 내가 시작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나는 입술을 꾹 깨물며 한마디 했어. 넌 정말 끝까지 날 괴롭힐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의 이야기를 끝까지 완성하려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새도 없이 그는 내 손목을 붙잡고 말했다. 너랑 나, 이건 운명이야. 이제 받아들이자. 그 순간 나는 알아차렸어.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하지만 도망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말이야. 그 순간 나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걸 직감했어. 더 이상 피하거나 숨을 곳은 없었어. 경수의 눈빛은 광기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을 거란 걸 깨달았지. 그래, 내 말이 맞아. 끝까지 완성해야지.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 그러자 그의 표정이 한순간 부드러워졌어. 역시 너는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척했어. 가방은 바닥에 떨어진 채였고 나를 쳐다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였어. 기차역 밖으로 나가면서 나는 주변을 살폈어. 빠져나갈 기회를 찾고 있었지. 경수는 내 손을 꽉 잡은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계속 걸어갔어.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존재야.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돼. 그의 말을 흘려듣는 척하면서 나는 몰래 핸드폰을 꺼내 비상번호를 눌렀어.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곧바로 경찰과 연결됐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속삭이듯 위치를 알리는 것뿐이었어. 서울역 동쪽 출구 빨리 와주세요. 내 목소리가 작아서 경수는 눈치채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숨을 죽이며 떨고 있는 걸 느꼈는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나를 바라봤어.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뒤로 숨기며 웃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 하지만 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핸드폰을 보더니 내 손을 확 잡아채더라. 거짓말하지 마. 너 또 날 속이려고 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고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 없는 듯 지나치기만 했어. 내가 도망치려 했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 경수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 나는 마지막 용기를 짜내며 소리쳤어. 경수야,
정신 차려.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너 혼자만의 집착이야.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 경수도 그걸 듣고 눈이 커졌어. 그는 나를 꽉 붙잡은 손을 풀지 않은 채 두리번거리며 웅얼거렸어. 이건 너 때문이야. 너만 나를 받아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받아줄 수 없어. 너는 이미 선을 넘었어. 경수는 내 말에 더 격분한 듯 했지만 경찰차가 가까이 다가오자 나를 놓고 도망치기 시작했어. 나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 경찰은 그를 추격했고 나는 가만히 서서 온몸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그 장면을 지켜봤어. 그날 밤 경수는 체포됐고 나는 경찰서에서 긴 진술을 해야 했어.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 끝난 것 같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느낌이었거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경수가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었어. 그 얘기를 듣고도 이상하게도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 마치 모든 감정이 바닥나버린 것처럼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내가 너를 사랑했던 건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욕망 때문이었어. 그 문장이 아프게 나를 찔렀어. 나는 그의 욕망에 불을 붙였지만 결국 그 불길이 우리 둘을 다 태워버린 거였어. 그리고 지금도 나는 생각해. 나 자신이 원했던 건 정말 뭘까? 그 뜨겁던 순간들이 진짜 나를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나조차도 내 욕망의 그림자였을까? 삶은 계속되겠지. 하지만 경수의 얼굴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을 거야. 그건 내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어. 회사도 그만뒀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멀리 떠났어. 작은 해안 마을에 자리 잡고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지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수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오르더라. 내 욕망 때문이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 그의 욕망이 나를 집어삼킨 건 맞아. 하지만 나도 달랐을까? 나는 정말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던 걸까? 아니면 나도 뭔가를 채우기 위해 그 관계를 시작했던 걸까? 바닷가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했어. 과거에 매달리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지 않았어. 경수는 이제 없지만 그의 흔적은 내 안에 남아있었거든. 며칠 전 나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USB를 발견했어. 그 안에 있는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지. 왜 그걸 버리지 않았을까? 아마도 나도 모르게 그걸 통해 뭔가를 기억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 USB를 들고 바닷가로 나갔어.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멀리 던져버렸어. 그것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며 나 역시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 그렇게 모든 걸 끝냈다고 믿고 싶었어. 경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면 나도 과거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야 했으니까. 이제 나는 더는 누군가에게 끌려가거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 내 삶을 내가 다시 쥐고 싶었거든.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 파도 소리 속에서 나는 작은 다짐을 했어. 다시는 나 자신을 잃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다짐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바닷바람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경수를 떠올리며 조용히 속삭였어. 안녕, 경수야. 이제 정말 끝이야.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어. 그리고 나는 다시 앞으로 걸어나갔어. 이제는 내가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첫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는 잘해서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지만 일찍이 학업에서 멀어져야 했고 중학교도 겨우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때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해서 공장으로 출근을 해 겨우 먹고 살았고 부모님은 늘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힘든 내색 없이 일 열심히 일하는 저를 공장장님께서는 좋게 보셨고 어느 날 한 남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남자는 저보다 14살이 많았지만 이해심 있는 태도와 저를 사랑해주는 진심이 느껴져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결혼 정년기가 너무 걱정이었는데 나이도 어린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한다고 하니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고도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명절이 다가와 어머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머님의 수고했다 한마디에 힘든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들 어디 학교 나왔다며 이야기가 나왔고 삼촌분께서 저를 보더니 어디 대학 나왔어 물으셨습니다. 저요. 저 대학 안 나왔는데요 하니 그렇지 요즘 대학 안 가는 젊은 애들도 많으니까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모님께서 그럼 고등학교는 어디 나온 거야? 동네가 비슷하면 같은 학교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것에 대해 창피함은 없었지만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니 다들 수군수군했습니다. 제 한마디에 갑자기 분위기는 차가워졌고 제 스스로도 자리가 불편해서 물 좀 가져올게요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부엌에 가자마자 뭐야 그럼 중졸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사람들도 아닌 가족들에게 들으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사건건 어머님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해서 간 좀 봐주세요 하면 이거 맛이 왜 이래 마늘은 넣었니?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머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라라고 하셨고 집안일을 하고 잠시 책을 읽고 있으면 너는 뭔 내용인지 알고는 읽는 거냐? 그런데 너 한글은 다 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하다 싶어 어머님 저 중졸이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때 전교 3등 안에 들고 열심히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교 3등이면 뭐하니 고등학교도 못 간 주제라고 하셨고 집안이 어려워 늘 학업에 목말랐던 저에게 어머님의 말씀은 늘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웬 공인중개사냐고 하니 친구는 혼자 다니면 마음이 안 잡혀서 못할 것 같아. 내가 학원비를 내줄 테니 같이 하자라며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할까 말까 하다가 친구가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니 믿져야 본전으로 알겠다고 하고 같이 학원을 다니며 준비했습니다. 공부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잘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공부하는 걸 보고는 이제 와서 고등학교라도 가려고 그러냐 주제 파악하고 집에서 조용히 살림이나 해라라며 비웃으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내가 꼭 합격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하는 생각에 달달 외우며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던 중 남편은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서 여태까지 모았던 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 시부모님 집까지 팔아서 빚을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이 없어 우리는 삼촌댁에 있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삼촌댁으로 가서 농사일을 도왔고 남편은 망연자실하며 매일같이 술에 쩔어서 살아가는 한심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낮에는 농사일 저녁에는 공부에 몰두하였습니다. 공부하는 저를 보시더니 어머님은 너는 이 와중에도 글씨가 눈에 들어와 남편 꼬라지 좀 봐라. 괜히 집안에 못난 게 들어와서 내 아들 인생 망쳤네라며 잔소리하셨습니다. 보증은 저 사람이 들어 날려먹었는데 왜 그 핑계를 저한테 하세요라고 대답이라도 하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떠배운 게 없으니 내가 뭘 바라니 하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시험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님께는 서울에 일이 있어 다녀온다고 하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고 친구와 저는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늦깎이로 하는 공부라 힘들었지만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친구는 합격이 다가 아니고 더 배워야 한다며 잘 아는 중개업자 밑에서 일을 하자고 했습니다.
친구가 일하자고 한 회사는 서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 것 같다고 하니 친구는 너무 아깝다며 가족들과 상의하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역시나 술에 취해 제 정신이 아니었고 어머님은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다 굶겨 죽일 셈이냐라며 소리치셨습니다. 꼭 참고 합격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너 공부한다고 깝죽거릴 때부터 알아봤어. 결과는 언제 나오냐 아니다 봐서 뭐 하냐 당연히 불합격이겠지. 중학교도 겨우 졸업한 내가 뭘 하겠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왜 말씀을 늘 그렇게 하세요? 저도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라 저희 가족사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니 옆에서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은 어디서 어머니한테 소리를 쳐라며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머리를 맞아 멍하고 있으니 어머님은 역시 내 아들이다 말 안 들으면 맞아야지 하면서 오히려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고 바로 화장실로 가서 바가지에 변기물을 담아와 남편에게 부어버렸습니다. 너나 정신 앞가림도 못하는 게 어디서 감히 손찌검까지 해라고 소리쳤고 어머님과 남편은 둘 다 저를 쳐다보며 어머님은 남편에게 물을 뿌려 니까짓 깨라며 저에게 손을 울리려 해 그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치시게요. 저 이제 이 집 며느리 안 할 거예요. 저렇게 무책임하고 술에 쩔어 거기다 손찌검까지 하는 저딴 놈이랑은 더 이상은 못 살아요. 그리고 보증도 잘못 써서 지금 이 꼴로 사는 게 쪽팔리지도 않냐. 매일같이 술이나 퍼마시고. 정신 차려 인간아 소리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길로 바로 짐을 싸서 나와 친구에게 전화하니 우선 진단서를 끊고 이혼 변호사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혼을 안 해준다고 버티고 있고 만나자고 해서 안 만난다고 하니 욕설과 함께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제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미친 시모와 술에 쩌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와 함께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욕설을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남편의 뺨을 날렸고 옆에 있던 친구의 도움으로 그 자리를 정리하고 지긋지긋한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제 인생이 없어서는 안 될 은인이 되었고 현재는 같이 부동산 중개업을 차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일하던 중 이전 시골 동네에 알고 지내던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안부를 묻는데 전 남편 집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 남편은 술에 쩔어 살더니 알코올성 치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은 치매 걸린 아들을 돌보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사회에서 이혼녀라는 타이틀이 떳떳하지는 않지만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중년입니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함께 지내온 소꿉친구들이 있습니다. 멤버는 저까지 총 5명이었는데 여자 1명은 멀리 이사를 간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격변의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된 이후에 군대도 가고 이사도 다니면서 잠깐씩 연락이 끊기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고 또 저는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군대 제대를 하자마자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참 많이 좋아해서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였는지 소꿉친구 중 여자친구 하나가 자기 친여동생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여동생은 저보다 3살 아래였는데 군대를 막 제대한 까까머리 복학생 아저씨가 뭐가 좋았겠어요. 처음에는 거절한 여동생이 언니의 계속된 권유로 소개팅을 나왔고 우리는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다음 약속을 잡고 또 그 다음 약속을 잡고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면서 정이 쌓여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년 후 그 여동생과 결혼을 했고 그렇게 소꿉친구는 저의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친구와는 정말 허물없는 이제 진짜 친구 같은 가족이 된 거죠. 어른들 앞에서는 존칭을 쓰면서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편하게 허물없이 지내곤 했습니다. 저는 어느덧 사랑스러운 2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날씬하고 귀여운 아내는 어느덧 펑퍼짐한 아줌마로 변해가고 있었죠. 근데 저희 소꿉친구이자 처형은 프리랜서 방송 작가였는데 결혼에 회의적이었던 그녀는 즐거운 싱글로 잘 나가고 있었고요.
30대 중반을 지나면서도 처형은 싱글인데다가 직장 생활을 해서 그런지 솔직히 외모로만 보자면 아내보다도 이제는 늘씬하고 세련됐습니다. 그런 처형과는 저희 집과도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어서 한 번씩 우리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저희 아이들이랑 시간도 자주 보내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확실히 더 자주 얼굴을 볼 기회가 많았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아내와 셋이 술도 한 잔씩 하고 서로 고민거리도 주고받고 혼자 사는 여자로서 생기는 고충도 털어놓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처형한테 친구들을 전부 불러 술 한잔을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남자 상사가 자기를 엄청 힘들게 한다고요. 친구들과 저녁 식사 겸 반주를 하고 2차까지 가면서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따라 술도 마시지도 않는 것 같았는데 처형은 어질어질하면서 다리까지 풀린 듯해 보이길래 저는 처형을 업고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정말 너무 어릴 때부터 본 친구라 그런지 단 한 번도 이성으로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눈여겨본 적도 없어서 몰랐었는데 처형을 업은 제 등에서 전해오는 꽉 찬 느낌이 저도 모르게 저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처형을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가려는데 처형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냐며 서럽게 우는데 무슨 이유인 건지 그때까지는 정확히 몰랐죠. 계속 그렇게 울길래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말라면서 조심스레 처형의 어깨를 다독여주는데 그 순간 처형의 가녀린 몸짓에 제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렇게 가깝게 본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이쁘더군요. 처형은 저한테 안겨 흐느끼는데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저도 지금껏 처음 봐서 갑자기 짠한 마음이 들고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처형을 안고 다독여 주었더니 처형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 안기면서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위로해 주려고 한 것뿐인데 그런 모습이 저의 잠자고 있던 본능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형을 토닥여주던 저는 속으로 순식간에 정말 별 이상한 상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손으로 처형의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저는 이미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었는데 처형은 놀랍게 제 손을 피하지 않았고 거부하지 않는 듯 느껴졌고 오히려 그 느낌이 좋다는 듯이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반쯤 내려간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는 처형의 말이 그때는 이미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는 더욱 매혹적으로 다가왔고 은근한 눈빛으로 저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왜 이제서야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건지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처형의 옆으로 바짝 다가갔는데 처형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술이 덜 깬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얼떨떨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처형과의 비밀이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처형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지금처럼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 게 솔직한 제 욕심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건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를 속이고 있다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형이 그날 밤 아무에게도 동생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건 절대 아니었는데 정말 아직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과 실수를 해버렸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 알지만 자기가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버렸다고요. 처음엔 유부남인 줄도 몰랐는데 자꾸만 연락이 오고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너무나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에 처형은 이제 잘해주는 사람한테 의지가 하고 싶어진 건지 사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임신 4개월째 접어들었다고요. 원래도 빈혈기가 있었는데 스트레스로 한동안 못 먹어서 어질어질했다는군요.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되었고요. 며칠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일을 하던 방송국 사람이었는데 다시 만나리도 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아무 일 없었다 치고 다 잊어버리면 그만인 건데 매일 다시 만나야 하는 사람인데다 애까지 덜컥 생겨버렸다고요. 사는 게 지쳤던 건지 왠지 유능하고 매력적인 남자인데 그 사람이 조금씩 유혹하자 술 먹고 분위기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렸다고요.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미칠 것 같은데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데. 저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생각 없이 받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유부남 만나니까 좋냐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치길래 결혼한 남자인지 전혀 몰랐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조금씩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러고 나서 화가 나서는 그 남자에게 이 사실을 다 얘기하고 다시는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자 했는데 남자가 자기 말 좀 들어달라면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 끝까지 매달렸다고 합니다. 남자가 끝까지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면서 지금 부인이랑은 1년 전부터 이혼을 하려고 했다고 말 못한 건 미안하고 자기가 이기적인 거 알지만 자기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달라고 계속 붙잡았다고 하네요. 임신 사실도 알게 되어서 부인과 정리하고 같이 잘 키우자고 했고 남자가 부인이랑 정리한다고 기다려달라길래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남자 쪽에서 이혼은 잘 끝나지 않고 곧 있으면 금방 배도 불러올 텐데 걱정이라고요. 이 남자가 좋으면서도 죄책감에 휩싸인 채로 서류 정리가 되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요. 헤어지자고 자꾸 싸우면서도 소리치면서 처형도 이제는 아기 때문에라도 이미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없을 것 같고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네요. 그러면서 그 부인한테도 처형 집에 알리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 전화도 수차례 받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답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은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신 아주 고지식하면서도 올곧은 분들이십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아마 장인 장모님은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시게 분명하겠죠. 아직 저도 생각이 너무 많아. 아내에게는 처형한테 일어난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고지식한 사람인데다가 커리어만으로 잘 나가는 언니를 항상 대견하고 자랑스러워했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남자를 같이 만나 단판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걸까요? 우선 제 아내에게 먼저 알리는 게 좋을까요? 저도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